29살 미주에게 서울의 밤은 늘 축축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습기가 가득한 지하철역의 공기,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인 퇴근길의 열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 고인 눅눅한 피로 때문이었다. 디자인 에이전시 아르케의 3년차 대리인 그녀는 오늘만 해도 서너 번의 시안 수정을 거쳤다. 미주 대리님, 클라이언트가 폰트를 좀 더 친절하면서도 권위 있게 바꿔달라네요. 무슨 소린지 알죠? 오늘 중으로 부탁해요. 팀장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떨어졌고 미주는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올 수 있었다. 모니터를 너무 오래 들여다본 탓에 눈앞에는 잔상들이 둥둥 떠다녔다. 집에 돌아가면 당장이라도 침대에 쓰러지고 싶었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건 며칠째 빨지 못해 쌓여있는 빨래 덤이었다. 좁은 원룸 안은 눅눅한 빨래 냄새로 가득했다. 아, 정말 싫다. 미주는 한숨을 내쉬며 커다란 이케아 가방에 수건과 셔츠들을 쑤셔 넣었다. 이대로 잠들면 내일 입을 옷이 없었다. 그녀는 슬리퍼를 끌고 집 근처 달빛 24시 셀프 세탁소로 향했다. 밤 11시 반의 골목길은 고요했고 세탁소의 형광등 불빛만이 서늘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세제 냄새와 뜨끈한 기계 열기가 훅 끼쳐왔다. 그 냄새는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세상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워버릴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미주는 비어있는 5번 세탁기에 빨래를 쏟아부었다. 동전 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밀어 넣을 때마다 짤랑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위잉 마이너스. 급수가 시작되고 거품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미주는 세탁기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멍하니 돌아가는 드럼통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자신의 머릿속도 저 거품들과 함께 뱅뱅 도는 것 같았다. 저기 죄송한데 잠시만 실례해도 될까요?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낡은 맥북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이미 세탁이 끝난 듯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콘센트가 제 쪽에 고장이 났는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쪽 콘센트를 같이 써도 될까요? 마감이 코앞이라서요. 남자의 눈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말투는 정중했다. 미주는 옆으로 몸을 비켜주며 콘센트 자리를 내주었다. 남자는 안도한 듯 짧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탁 타닥. 경쾌하면서도 절박한 타자 소리가 세탁기의 기계음과 섞였다. 미주는 몰래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남자는 후드티 소매를 걷어붙인 채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역시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무언가를 씻어내거나 혹은 채우기 위해 이곳에 머무는 청춘 중 하나였다. 세탁기는 이제 본격적인 세탁 행정으로 들어갔다. 거품이 창문을 가득 채웠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미주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남자는 무엇을 마감하고 있는 걸까? 자신처럼 클라이언트에 친절하면서도 권위 있는 요구사항을 맞추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쓰고 싶은 무언가를 쓰고 있는 걸까? 남자가 잠시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눈가를 꾹꾹 누르더니 미주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게 웃었다. 이 시간에 세탁소 오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죠? 씻어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 잠들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거나. 그의 말은 미주의 가슴 밑바닥을 툭 건드렸다. 그러게요. 저는 둘 다인 것 같네요.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 온 게 제일 크지만요. 남자는 낮게 웃었다. 그게 제일 정직한 이유죠. 아, 저는 윤우라고 합니다. 근처 독립서점에서 알바하면서 글을 좀 쓰고 있어요. 등단은 아직 못한 작가 지망생이죠. 디자이너예요. 박미주라고 합니다. 서로의 이름과 직업을 밝히고 나자 낯설었던 세탁소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40평생을 일만 해온 어르신들의 대화처럼 깊지는 않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만이 공유하는 묘한 동질감이 그들 사이에 피어올랐다. 세탁기는 이제 탈수 과정으로 넘어가 무겁고 강렬한 진동을 내뿜고 있었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미주는 그 진동이 꼭 자신의 불안한 심장 박동 같다고 느꼈다. 미주 씨, 세탁기가 저렇게 힘차게 돌아가는 건 안에 있는 물기를 다 짜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야 내일 뽀송뽀송하게 마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하루도 지금 탈수 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좀 힘들긴 해도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울 수 있게. 윤우의 말에 미주는 돌아가는 세탁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젖어서 무거웠던 셔츠들이 원심력에 의해 벽에 달라붙어 물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띠리링 마이너스. 종료 소리가 울렸다. 미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귀찮기만 했을 빨래 꺼내기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다. 바구니에 담긴 빨래들은 아직 축축했지만 적어도 아까의 찌든 냄새는 사라져 있었다. 건조기는 3번 쓰세요. 제가 써봤는데 거기가 제일 골고루 잘 말라요. 윤우가 노트북을 챙기며 팁을 건넸다.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3번 건조기 안으로 빨래를 던져 넣었다. 다시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고 이번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건조기 유리창 너머로 빨래들이 공중 부양하듯 너풀거렸다.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오늘 회사에서 들었던 비난 섞인 말들을 거품 속에 함께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의 낡은 세탁소 안에서 두 청춘은 그렇게 서로의 고단함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었다. 웅마이너스. 건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세탁소 안의 공기는 금세 눅눅함에서 포근한 열기로 바뀌었다. 3번 건조기 유리창 안에서 미주의 셔츠와 수건들이 마치 춤을 추듯 커다란 원을 그리며 낙하했다. 미주는 건조기 앞에 서서 그 온기가 뿜어져 나오는 틈새에 잠시 손을 가져다 대었다.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에 얼어붙어 있던 손끝이 비로소 녹는 기분이었다. 윤우는 노트북을 가방에 집어넣고는 세탁소 한쪽에 놓인 낡은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다. 동전 몇 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종이컵 2개에 담긴 믹스커피의 달큰한 향이 세제 냄새 사이를 뚫고 올라왔다. 이거 마실래요? 밤에는 역시 카페인보다는 당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윤우가 건넨 종이컵은 뜨거웠다. 미주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그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윤우도 자연스럽게 한 칸 띄운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자판기 커피 특유의 진한 프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미주의 신경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아까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셨죠? 어떤 글을 쓰세요? 미주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우는 컵 속에 담긴 갈색 액체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입을 뗐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주로 평범한 사람들의 연약한 순간들을 써요. 이를테면 퇴근길에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의 뒷모습이나 오늘처럼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빨래를 하러 온 사람들의 표정 같은 거요.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내가 정말 타인의 아픔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 우울을 투영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안경을 고쳤었다. 미주는 그의 말에서 묘한 진심을 느꼈다. 연약한 순간이라는 단어가 마치 자신의 지금 상태를 설명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는 디자인을 하지만 실은 제가 뭘 만들고 싶은지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매일 수정, 또 수정.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예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답이거든요. 가끔은 제가 사람이 아니라 포토샵을 구동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미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오늘 낮에 들었던 팀장의 비아냥이 다시 떠올랐다. 미주 대리, 이건 디자인이 아니라 노동이야. 감정을 넣지 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던 터였다. 윤우는 가만히 경청했다. 그는 서둘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미주가 내뱉는 무거운 단어들이 공기 중에 충분히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건조기 안에서 셔츠 단추가 드럼통 벽면에 부딪히며 내는 탁탁 소리가 대화의 공백을 메웠다. 기계가 되었다고 느낀다는 건 역설적으로 아직 미주 씨 안에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정말 기계라면 아프지도 공허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윤우의 나직한 위로에 미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윤우의 옆얼굴은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윤우 씨는요?
서점에서 일하면서 글 쓰는 거 힘들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소설을 읽는다고. 맞아요. 다들 숏폼 영상 보느라 바쁘죠. 제가 일하는 서점도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가끔 누군가 제가 추천해준 책을 사가면서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줄 때 그때의 온기로 또 일주일을 버텨요. 오늘 미주 씨랑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요. 건조기에 남은 시간 표시등이 15분으로 줄어들었다. 미주는 문득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좁고 어두운 방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반복될 숨막히는 출근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낡은 세탁소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마치 현실 세계와 단절된 작은 섬처럼 느껴졌다.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윤우 씨가 쓴 글. 나중에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디자인은 잘 모르지만 오늘 윤우 씨가 해준 말들이 참 좋았거든요. 윤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는 당황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제 글은 좀 지루할 텐데. 그래도 괜찮다면요. 아, 마침 제가 일하는 서점이 이 근처예요. 달빛 서가라고 골목 끝 작은 곳인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세요. 미주 씨가 좋아할 만한 화집도 몇 권 갖다 놓을게요. 미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서가. 이름조차 이 세탁소와 닮아 있었다. 어느덧 건조기가 회전을 멈추고 마지막 쿨링 단계로 들어갔다. 띠리링 마이너스 알림음이 울리자 윤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미주의 건조기 문을 열어주었다. 훅 끼쳐나오는 뜨끈한 바람과 함께 햇볕에 잘 말린 솜니불 같은 냄새가 세탁소 가득 퍼졌다. 미주는 건조기에서 옷가지들을 꺼냈다. 방금까지 축축하고 무거웠던 옷들이 이제는 가볍고 폭신폭신하게 살아나 있었다. 옷감을 만지는 손끝에 남은 온기가 마음까지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꺼봐요. 잘 말랐죠? 내일은 적어도 이 옷의 무게만큼은 가벼울 거예요. 윤우는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향했다. 미주도 빨래 바구니를 안고 뒤따라 나섰다. 세탁소 문을 열자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아까처럼 시리지는 않았다. 오늘 커피 잘 마셨습니다, 윤우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미주 씨도요. 달빛 서가에서 뵐게요. 두 청춘은 어두운 골목길 갈림길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다. 하지만 미주의 품에 안긴 따스한 빨래 더미는 집까지 가는 내내 식지 않았다. 자정의 세탁소는 다시 정적 속에 잠겼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탁소에서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미주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최종 진짜 최종 수정 완료라는 이름의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번엔 팀장의 독촉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박히지 않았다. 퇴근길 가방 안에는 세탁기에서 막 꺼낸 듯 빳빳하게 마른 셔츠 한 벌이 들어있었다. 그 촉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습기가 가시는 기분이었다. 금요일 저녁 미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 평소라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침대에 쓰러졌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자꾸만 골목 끝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주택가 어귀, 낡은 단독주택 1층을 개조한 듯한 작은 가게 하나가 보였다. 달빛 서가. 커다란 유리창 안으로 노란 백열등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미주는 조심스럽게 나무 문을 밀었다. 딸랑 세탁소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서점 안은 책 특유의 묵직하고 마른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들은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오셨네요, 미주 씨. 서가 구석에서 책박스를 정리하던 윤우가 고개를 내밀었다. 안경 끝에 걸친 미소는 며칠 전 세탁소의 형광등 아래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는 면장갑을 벗으며 미주를 맞이했다.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퇴근길인가 봐요? 네, 오늘은 웬일로 칼퇴근을 허락받았거든요. 약속한 화집도 궁금했고요. 윤우는 구석에 놓인 작은 원목 테이블로 미주를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과 두툼한 양장본 화집 몇 권이 놓여 있었다.
미주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미리 골라봤어요.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드로잉북인데 선이 참 자유롭거든요. 정답을 강요받는 디자인에 지쳤을 때 보면 좀 숨이 트일 거예요. 미주는 화집을 펼쳤다. 거칠게 그어진 연필 선과 미완성인 듯 방치된 여백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던 완벽한 픽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는 창작자의 요동치는 심장 박동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미주는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다. 이 선들, 참 다정하네요.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윤우는 흐뭇하게 미주를 바라보며 그 옆에 앉았다. 그게 예술의 본질 아닐까요?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온전히 긍정하는 것. 미주 씨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 그 과정을 몰라줄 뿐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서점 안에는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미주는 문득 윤우가 쓴다는 글이 생각났다. 윤우 씨, 저번에 말씀하신 그 원고.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윤우는 당황한 듯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카운터 서랍에서 때 묻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아직 퇴고도 안 된 거라 부끄럽지만 미주 씨라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노트를 펼치자 정갈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힌 문장들이 나타났다. 소설의 제목은 탈수된 마음. 낡은 세탁소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형식의 글이었다. 미주는 숨을 죽이고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하루는 비에 젖은 솜니불처럼 무거웠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그녀가 찾은 유일한 안식처는 동전 몇 개로 누릴 수 있는 기계적인 깨끗함이었다. 드럼통이 돌 때마다 그녀의 슬픔도 함께 세탁되기를, 거품 속에 녹아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미주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여 목이 메었다. 윤우는 정말로 연약한 순간을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미주가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밤의 고단함을 문장이라는 그릇에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다. 윤우 씨 글이 너무 따뜻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윤우의 눈동자가 살짝 떨렸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그런 반응을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늘 혼자 쓰는 글이라 확신이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미주 씨. 서점 밖은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지만 달빛 서가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평온했다. 미주는 이곳이 마치 세탁소의 건조기 같다고 생각했다. 차가운 세상에서 젖어버린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미주 씨, 다음 주에는 세탁소 말고 여기서 봬요. 제가 직접 우린 홍차 한 잔 대접할게요. 그때는 미주 씨가 그린 디자인 시안들도 구경시켜 주시고요. 클라이언트용 말고 미주 씨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거요. 윤우의 제안에 미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점을 나서는 미주의 등 뒤로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팀장의 업무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겐 돌아갈 서점이 있고 그녀의 하루를 문장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토요일 오후 미주는 평소라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을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회사 노트북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 과제를 할 때나 쓰던 낡은 개인용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화면 위에는 하얀 빈 캔버스가 띄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윤우의 서점에서 찍어온 낡은 간판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달빛 서가. 미주는 펜을 쥐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던 권위 있는 폰트나 상업적인 색감은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대신 그날 밤 세탁소에서 보았던 윤우의 뿔테 안경, 서점 안을 가득 채웠던 눅눅한 종이 냄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따뜻한 보리차의 온기를 떠올렸다. 픽셀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설레었다. 누군가를 위해 대가 없이 오로지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창을 여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미주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로고 시안을 다듬었다. 딸 모양의 서가 위에 책 한 권이 펴져 있고
그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형상이었다. 이건 진짜 내 디자인이야. 미주는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며 나직이 은졸였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할 정도로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다음 날 저녁 미주는 정성스럽게 프린트한 시안을 들고 서점으로 향했다. 윤우는 여느 때처럼 서가 사이를 누비며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주가 내민 종이를 본 윤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다 뭐예요, 미주씨? 설마 우리 서점 로고예요? 네, 윤우씨가 제 글을 보여주셨던 게 너무 고마워서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어때요? 너무 제 마음대로 그렸나요? 윤우는 한참 동안 시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로고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찬찬히 살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미주씨, 이건 그냥 로고가 아니라 제가 꿈꾸던 서점의 분위기 그 자체예요. 저 달빛 아래 펴진 책 말이에요. 제가 밤마다 세탁소에서 쓰던 그 노트북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윤우는 감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곧장 카운터로 가서 미주가 가져온 로고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테이프로 붙였다. 낡은 서점 안에 미주의 디자인이 더해지자 공간 전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미주씨. 덕분에 이 공간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아요. 실은 저도 미주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쓴 단편이 하나 더 있는데. 보실래요? 윤우가 건넨 새 원고의 제목은 픽셀의 온도였다. 차가운 디지털 세계에서 점 하나하나를 찍으며 온기를 찾아 헤매는 한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다. 미주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윤우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가 찍는 점 하나에는 이름 모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디자인이라 불렀으나 그는 그것을 기도로 읽었다. 서점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궈졌다. 두 사람은 좁은 카운터 뒤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창작물을 공유했다. 미주는 윤우의 문장에 색을 입히는 상상을 했고 윤우는 미주의 그림에 서사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속삭였다. 미주씨, 우리 이 로고로 작은 책갈피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서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미주씨 디자인이랑 제 글귀를 넣어서요. 좋아요. 제가 종이 재질도 직접 골라볼게요. 손에 닿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더 이상 각자의 외로움을 씻어내기 위해 세탁소를 찾던 이방인들이 아니었다. 서로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 재능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료이자 그 이상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키워가는 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점 유리창 밖으로 진짜 달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미주는 문득 깨달았다. 행복이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무언가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윤우 씨, 저 이제 디자인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기대돼요. 미주의 고백에 윤우는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세탁소의 건조기보다 더 뜨겁고 다정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머물렀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한 밤이었다. 예고도 없이 쏟아진 늦여름의 폭우는 서울의 소음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미주는 젖은 우산을 털며 간신히 달빛 24시 셀프 세탁소 안으로 뛰어들었다. 구두는 이미 진흙 탕물에 엉망이 되었고 얇은 셔츠는 어깨 죽지에 딱 달라붙어 한기를 불러왔다. 세탁소 유리창은 밖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김이 서려 있었다. 미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다 흠칫 멈췄다. 구석진 자리, 평소 윤우가 노트북을 두드리던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윤우는 평소와 달랐다. 노트북은 가방 깊숙이 처박혀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반쯤 비워진 초록색 소주병과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우 씨? 미주의 부름에 윤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젖은 미주를 보고 당황한 듯 급히 소주병을 가리려다 이내 힘없이 손을 떨구었다. 아, 미주씨. 꼴이 말이 아니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윤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힘없이 흩어졌다. 미주는 젖은 옷을 대충 수건으로 찍어내며 그의 앞자리에 앉았다. 평소라면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돼요라고 농담을 던졌겠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가 그녀의 입을 막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서점 문도 닫혀 있던데. 윤우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신춘문예 공모전 탈락 통보서였다. 이번이 벌써 5번째였다. 미주가 로고를 그려주고 함께 책갈피를 만들며 이번엔 꼭 될 거예요 라고 응원했던 그 소설이었다. 미주 씨 말대로 제 글엔 온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고. 그런데 심사평에 그러더라고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현실감이 떨어진다고요. 세탁소에서 빨래나 돌리는 이야기가 무슨 문학이냐는 거죠. 윤우는 종이컵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글을 써온 청춘에게 현실감 부족이라는 말은 그가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미주는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 역시 오늘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공들여 만든 개인 프로젝트 로고 시안을 팀장이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었다. 미주 대리, 이런 건 취미로 해. 회사에서는 돈 되는 걸 그려야지. 이게 무슨 예술가 놀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세탁기들이 돌아가는 육중한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였고 곧이어 고막을 때리는 천둥 소리가 세탁소 건물을 흔들었다. 윤우 씨, 저도 오늘 팀장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눈에는 그냥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나 봐요.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는 것보다 숫자를 올리고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니까요. 미주는 윤우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차가운 빗물에 젖었던 손바닥에 윤우의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슬픔의 열기이기도 했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열망의 온도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 알아요. 윤우 씨 글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그 심사위원들은 밤 12시에 눅눅한 빨래를 들고 이 세탁소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40분 동안 드럼통이 도는 걸 보면서 눈물을 참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윤우 씨의 진심을 알겠어요? 미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윤우를 위로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었다. 비록 세상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가 나누었던 그 온기만큼은 가짜가 아니라고. 윤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빗소리에 가려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젖은 셔츠 차림으로 그의 머리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윤우의 눈물이 미주의 옷감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울어도 돼요. 우리 오늘은 여기서 다 씻어내요. 세탁기가 우리 슬픔까지 다 빨아줄 거예요. 그리고 건조기에 넣어서 뽀송뽀송하게 말리면 되잖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지기로. 폭우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자정의 세탁소 안은 이상하리만큼 아늑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있었다. 소주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기묘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위로가 오가는 성소였다. 어느덧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윤우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미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다시 작은 불꽃이 일렁였다. 미주 씨, 고마워요. 나 다시 써볼게요. 이번엔 심사위원이 아니라 진짜 세탁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미주 씨 디자인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미주 씨의 첫 번째 팬인 거 잊지 말고요. 두 사람은 함께 젖은 빨래를 건조기에 넣었다.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자 세탁소 안은 다시 포근한 열기로 가득 찼다. 창밖의 폭우는 여전했지만 적어도 세탁소 안의 두 청춘에게는 더 이상 춥지 않은 밤이었다. 폭우가 씻고 간 서울의 새벽은 투명할 정도로 맑았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빛이 길게 부서졌고 공기는 적당히 서늘해져 살갗에 닿는 감촉이 상쾌했다. 미주는 창문을 활짝 열고 책상 앞에 앉았다. 시계는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연필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마우스 클릭 소리 대신 사각사각 종이 위를 구르는 흑연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회사 업무가 아닌 오로지 달빛 서가와 윤우를 위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점의 구석진 서가, 윤우가 차를 내어주던 낡은 테이블,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세탁소의 드럼통까지. 미주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는 즐거움을 픽셀이 아닌 선의 질감으로 되찾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서점 카운터에 앉은 윤우 역시 멈췄던 자판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공모전의 심사평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대신 그는 미주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던 그 밤의 온기를 문장으로 옮겼다. 문학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은 셔츠를 말리러 온 이들의 축축한 등 뒤에 있었다. 윤우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나고 있었다. 화려한 수식어는 걷어내고 담백하고 정직한 진심만을 꾹꾹 눌러 담았다. 그는 미주가 선물해준 로고 책갈피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기다려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글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빛이 되었다는 확신이 그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며칠 뒤 미주는 자신이 그린 사파들을 들고 서점을 찾았다. 윤우 씨, 이거요. 윤우 씨 소설에 들어갈 그림들을 좀 그려봤어요. 전문가 솜씨는 아니지만 윤우 씨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장면들이에요. 윤우는 미주가 내민 그림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폈다. 따뜻한 수채화 느낌의 그림들은 윤우의 문장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세상에. 미주 씨, 이건 정말. 제 글이 이 그림들 덕분에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정식으로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거창한 출판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끼리 독립 출판으로요. 윤우의 제안에 미주의 눈이 반짝였다. 독립 출판요? 정말요? 제가 편집이랑 레이아웃 다 잡을 수 있어요. 우리만의 책을 만드는 거네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버텼고 밤이면 서점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미주는 회사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종이 재질을 고르고 폰트를 다듬었다. 팀장이 요즘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연애라도 해? 라고 물었지만 미주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그녀가 웃는 이유는 연애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의 꿈을 완성하는 소중한 퍼즐 조각이 되고 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다. 서점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미주가 디자인한 포스터가 서점 유리창에 붙고 예쁜 로고가 박힌 책갈피가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 서점 참 예쁘네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이 책갈피에 적힌 문구가 너무 좋아서 다시 왔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의 칭찬 한마디에 윤우와 미주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감각은 그 무엇보다 값졌다. 어느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함께 세탁소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주 씨, 고마워요. 나 혼자였다면 아마 절망의 구덩이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미주 씨가 제 글에 색을 입혀준 덕분에 제가 다시 작가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윤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주는 그의 팔에 살짝 기대었다. 저야말로요. 윤우 씨가 제 디자인 안에서 기도를 읽어주지 않았다면 전 평생 기계처럼 점만 찍고 있었을 거예요. 우린 서로를 말려주는 건조기 같은 사이인가 봐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세탁소 문을 열었다. 여전히 세제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었지만 이제 그 냄새는 고단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향기로 다가왔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알싸해진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서점 문 앞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멈춰섰고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박스 10개가 내려졌다. 미주와 윤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인 채 박스 테이프를 뜯었다. 박스 안에는 미주가 밤을 새워 고른 미색, 모조지의 질감과 윤우의 문장이 정갈하게 박힌 소박한 책들이 가득했다. 표지에는 미주가 그린 세탁소의 노란 불빛이 은은하게 담겨 있었고 그 위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자정의 심야 세탁소 글 이윤우, 그림 박미주. 미주 씨 보세요.
진짜 우리 책이에요. 윤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미주는 그 책의 모서리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회사에서 수천 장씩 인쇄하던 리플릿이나 포스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부수였지만 종이 한 장 한 장에 스며든 두 사람의 밤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딱 300부만 찍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아요. 미주의 말에 윤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책에 직접 번호를 매기고 미주가 디자인한 달빛 서가 로고 도장을 정성껏 찍었다. 화려한 출판 기념회는 없었지만 서점의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과 따뜻한 홍차 향기가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서점 단골이었던 한 대학생이 SNS에 이 책의 사진과 함께 짧은 서평을 남긴 것이 발단이었다. 취업 준비로 매일 밤 울면서 빨래를 돌리던 나에게 이 책은 세탁기 소리보다 더 다정한 위로였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젖은 마음도 결국은 마른다는 걸 알려준 고마운 책. 이 게시물은 삽시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자정의 심야 세탁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청춘들의 공감 댓글이 쏟아졌다. 서점에는 책을 구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멀리서 지하철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미주의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 미주 대리, 이거 대리가 그린 거야? 서점 운영하는 작가랑 책 냈다며? 디자인이 너무 따뜻하다고 난리야. 팀장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비아냥이 아닌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미주는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인정이 클라이언트의 승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읽어준 이름 모를 독자들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덧 300부의 책은 일주일 만에 완판되었고 두 사람은 2쇄를 찍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서점을 찾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책 한 권을 건네며 쑥스럽게 말씀하셨다. 이거 우리 세탁소 이야기라며? 글은 잘 모르지만 그림 보니까 우리 가게 같아서 기분이 묘하더라고. 고마워 젊은이들. 우리 세탁소가 이렇게 예쁜 곳인 줄 몰랐네. 할아버지가 내민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갓 튀긴 붕어빵이 들어있었다. 윤우와 미주는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보다 이웃의 삶에 작은 불빛 하나를 켜주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밤이 깊어지고 서점 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성소인 세탁소로 향했다. 이제는 빨래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곳의 공기를 느끼고 싶어서였다. 미주 씨, 우리 책 마지막 페이지에 쓴 문장 기억나요? 윤우가 미주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다. 미주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은조렸다. 상처는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볕 좋은 곳에 널어 함께 말려가는 것. 맞죠? 윤우는 대답 대신 미주의 손을 꽉 잡았다. 세탁기 드럼통은 여전히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세차게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라는 가장 따뜻한 볕 아래 젖어있던 영혼이 뽀송뽀송하게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서울의 하늘에선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골목 끝 달빛 서가의 창문은 여전히 노란 등불을 켜둔 채 세상을 향해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제 서점 앞에는 미주가 직접 그린 예쁜 입간판이 놓였고 그 위에는 오늘의 문장이 매일 새롭게 적혔다. 미주 씨, 이거 봐요. 3쇄 찍은 것도 거의 다 나갔대요. 윤우가 독자들의 리뷰가 가득 담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독립 출판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작은 책은 이제 대형 서점의 에세이 코너 한 편을 당당히 차지하게 되었다. 윤우는 더 이상 지망생이 아닌 누군가의 밤을 어루만지는 작가로 불리고 있었다. 미주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에이전시를 그만두고 독립 디자이너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포트폴리오 첫 페이지는 회사에서 만든 상업 광고가 아니라 윤우와 함께 만든 그 투박하고 따뜻한 책이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녀의 기술이 아닌 진심을 보고 연락해왔다.
윤우 씨, 저 오늘 첫 외주 작업 계약했어요. 어느 작은 카페의 브랜딩인데 사장님이 우리 책을 보고 연락하셨대요. 마음을 말려주는 디자인을 해달라면서요. 미주는 윤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점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를 나눠 마셨다. 우리가 처음 세탁소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요? 미주 씨, 그때 정말 비에 젖은 고양이처럼 처량해 보였는데. 윤우의 짓궂은 농담에 미주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윤우 씨야말로요. 노트북만 뚫어지게 보면서 세상 혼자 다 짊어진 표정이었거든요. 콘센트 빌려달라고 할 때 목소리는 또 얼마나 떨렸는데요.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서점의 낡은 책등 사이사이를 기분 좋게 간지럽혔다. 밤 11시가 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투를 챙겨 입었다. 이제는 일과가 되어버린 시간. 그들은 커다란 빨래 가방을 하나씩 나눠들고 골목을 내려갔다. 달빛 24시 셀프 세탁소의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세탁소 문을 열자 익숙한 세제 냄새와 기계의 진동이 그들을 맞이했다. 5번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동전을 던지는 미주의 손길이 이제는 능숙했다. 거품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윤우가 미주의 손을 살포시 맞잡았다. 미주 씨, 우리 내년 봄에는 조금 더 큰 서점으로 옮겨볼까 해요. 한쪽에는 미주 씨 작업실도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누구나 와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거죠. 물론 이름은 그대로 달빛 서가로 하고요. 윤우의 제안에 미주는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 담긴 확신과 다정함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좋아요. 제가 인테리어랑 로고 작업 다 맡을게요. 이번엔 권위 있는 폰트 말고 진짜 달빛 같은 폰트로요. 세탁기의 탈수 행정이 시작되었다. 육중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진동이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물기를 짜내고 내일의 뽀송뽀송함을 준비하는 건강한 소동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띠리링 마이너스. 빨래가 끝났다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다. 윤우는 건조기 문을 열고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해진 수건 하나를 꺼내 미주의 목에 둘러주었다. 미안해요, 미주씨.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덜 젖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꾸 같이 젖게 만들어서. 미주는 따뜻한 수건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윤우씨. 같이 젖었기 때문에 같이 말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마른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따뜻해지는 기분이 훨씬 좋다는 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빨래 가방을 들고 세탁소를 나섰다. 가로등 아래로 소복이 쌓이기 시작한 눈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다. 자정의 세탁소는 뒤편으로 멀어졌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향기는 두 청춘의 삶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았다. 상처받고 젖어버린 수많은 청춘이 오늘도 각자의 세탁소에서 거품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젖은 마음을 말려주는 건 대단한 태양이 아니라 곁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긴 밤을 지나 내일로 향하고 있었다.